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제 목소리를 빌려 세상 사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아마 들으시면서도 믿기 힘들 만큼 씁쓸하지만 우리네 현실 어딘가에는 분명히 존재할 그런 일들입니다. 제목을 붙여보자면 아버님 돌아가시자마자 효도 경쟁 끝내고 이제 남남이라 선언한 형제들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해드리는 것이 최고라고요. 그런데 그 잘한다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마음일까요? 아니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치장일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제가 겪은 일은 그 효도라는 이름의 가면이 얼마나 무겁고 또 잔인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저희 집은 3형제였습니다. 위로 형님이 2분 계시고 제가 막내였지요. 아버지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손마디가 다 굵어지신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엔 시장 바닥에서 짐을 나르기도 하시고 굳은 일마다 하지 않으며 저희 셋을 다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덕분에 형님들은 번듯한 직장 잡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죠. 저 역시 작은 사업을 하며 제 앞가림은 하고 살았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췌장암 판정을 받으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길어야 1년이라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들은 날 형님들의 반응은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슬퍼하는 기색은 잠시뿐이었고 그때부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기묘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더 비싼 약을 사오는지, 누가 더 좋은 병실로 옮기자고 하는지, 심지어는 간병인을 누구로 쓰느냐를 두고도 서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첫째 형님은 매일같이 병원을 들락거리며 최고급 전복죽을 사왔습니다. 아버지는 암세포 때문에 속이 뒤집혀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든 상태였는데도 말입니다. 형님은 아버지가 한 숟가락도 못 드시는 걸 보면서도 병원 복도에서 만나는 지인들에게는 우리 아버님 기력 보충해 드리느라 제일 비싼 전복만 골라왔다고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둘째 형님은 또 어떻고요? 형님은 어디서 용하다는 한의사는 다 찾아다니며 한 봉지에 수백만 원 한다는 한약을 지어왔습니다. 의사가 간 수치 때문에 한약은 절대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며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그 한약들은 병실 구석에 쌓여만 갔지요. 저는 그 틈에서 그저 아버지 손을 한 번 더 잡아드리고 마른 입술에 물을 죽여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들은 그런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막내야, 너는 돈이 없어서 몸으로 때우는 거냐? 아니면 아버지가 나중에 너한테만 뭐 남겨줄까봐 그러는 거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형님들의 이 뜨거운 효도 경쟁은 사실 아버지가 남기신 작은 상가 건물과 선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한 푼 두 푼 모아 읍내에 작은 상가 하나를 마련해 두셨고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선산도 꽤 넓었습니다. 형님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에게 더 많은 지분을 넘겨줄지 그것만이 오로지 관심사였던 겁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을까요? 가끔 눈을 뜨고 형님들을 바라보실 때면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허망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재산을 가늠질하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괴로우셨을지를요.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아버지는 결국 눈을 감으셨습니다. 임종의 순간에도 두 형님은 서로 자기가 임종을 지켰다며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느라 바빴습니다.
슬픔의 눈물보다는 이제 드디어 결판이 난다는 안도감이 그들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첫째 형님은 장례식을 최고급으로 치러야 한다며 제일 비싼 수의를 고르고 음식도 최고급으로 주문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올 때마다 형님은 통곡을 하며 아버지를 어떻게 모셨는지 일일이 늘어놓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보다 더한 효자가 없었을 겁니다. 둘째 형님도 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화환을 복도 끝까지 세워두고 부의금 명부를 꼼꼼히 챙기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저는 그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장례식장 구석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낡은 지팡이를 쥐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화려한 장례식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식들 우애 있게 잘 사는 모습 한번 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떠나신 자리에는 우애 대신 욕심과 계산만이 가득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무제까지 마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본가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형님들의 목적은 유품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자마자 첫째 형님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아버님도 가셨으니 재산 문제를 확실히 해야겠다. 내가 장남으로서 그동안 병원비며 장례비며 가장 많이 썼으니 상가는 내 명의로 하는 게 맞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둘째 형님이 펄쩍 뛰었습니다. 형님만 썼습니까? 저도 그동안 지어다 드린 보약값만 해도 집 한 채 값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버님 모신 건 저 아닙니까? 상가는 공평하게 나눠야죠.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급기야는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욕설까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내밀며 10원짜리 하나까지 계산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형제의 정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남보다 못한, 아니 원수보다 더 지독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들, 아버님 돌아가신 지 이제 며칠이나 됐다고 이러십니까? 아버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첫째 형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조용히 해. 너처럼 무능한 놈이 뭘 안다고 그래. 너는 그동안 낸 돈도 별로 없으니 선산구석에 내 몫이나 챙겨주면 감지덕지해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진심은커녕 오로지 돈 때문에 효자 흉내를 냈던 그들의 가식적인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에 있던 아버지의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형님들,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따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 말에 형님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유언장이라도 있는 거냐며 저를 몰아세웠지요. 저는 가방 안에서 빛바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병세가 깊어지기 전 정신이 맑으실 때 제게 몰래 맡기셨던 것입니다. 편지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형님들이 기대하던 상가 지분이나 땅 문서였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는 형님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추악한 진실과 아버지의 마지막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형님은 아버지가 아프시기 시작할 무렵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아버지의 노후 자금 절반을 이미 몰래 가져갔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둘째 형님 역시 아버지를 모신다는 핑계로 아버지 명의의 카드를 생활비로 펑펑 쓰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자식이라는 이유로 눈을 감아주셨던 겁니다. 제가 편지 내용을 하나씩 읽어내려가자 형님들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져갈 몫이 줄어들까봐 혹은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 법적으로 불리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첫째 형님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거 다 네가 조작한 거 아니야? 아버님이 이럴 리가 없어. 너 이 편지 어디서 났어? 둘째 형님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막내 내가 재산 혼자 다 독차지하려고 아버님 꼬드긴 거지? 효자인 척 하더니 결국 내 속셈도 이거였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효도 경쟁을 끝내자마자 그들은 서로를 향했던 칼날을 이제 막내인 저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이제 더 이상 효자 연기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지요.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돈이라는 이름의 욕망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희 형제는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첫째 형님은 이제 너희 같은 놈들 안 보고 살란다며 문을 박차고 나갔고, 둘째 형님도 법대로 하자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제 남남이라는 선언이 그렇게 쉽고도 허망하게 나왔습니다. 텅 빈 본가에 홀로 남은 저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인자하게 웃고 계셨지만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슬프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가느다란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형님들이 그렇게 탐내던 상가 건물과 선산에는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식들의 마음을 읽고 계셨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마지막 수업을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이제 그 뒤에 숨겨진 기막힌 반전과 우리 형제들이 맞이하게 된 진짜 결말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과연 돈 때문에 천륜을 저버린 형님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상가 건물의 등기부 등본과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을 확인했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밤 형님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서 저는 아버지의 서류 가방을 다시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가방 깊숙한 곳에는 낡은 통장 하나와 변호사의 직인이 찍힌 서류 한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병세가 깊어지기 훨씬 전 당신의 마지막을 예감하셨을 때 이미 모든 정리를 끝내두셨던 겁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버지가 지정해두신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형님들이 기절초풍할 만한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소유하셨던 그 상가 건물 말입니다. 형님들은 그게 꽤 나가는 재산인 줄 알았지만 사실 그 건물은 이미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당신이 평생 소원이셨던 장학재단에 기부를 해오셨던 겁니다. 남은 가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땅은 이미 문중의 합의 하에 공원 묘지로 기부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아버지는 그 대가로 받은 돈마저도 본인의 치료비와 사회기부금으로 다 써버리셨던 상태였습니다. 즉 형님들이 그렇게 싸우며 차지하려 했던 재산은 껍데기뿐이었던 셈이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형님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저는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지요. 형님들은 무슨 큰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자 형님들의 눈에는 다시 탐욕의 빛이 서렸습니다. 드디어 유산을 나누는 거냐며 입을 해벌쭉 벌렸지요. 하지만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읽어내려가자 병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상가 건물은 은행 부채를 갚고 나면 남는 게 없고 선사는 기부 체납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실질적인 현금 자산은 병원비 정산 후 약 500만 원 정도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첫째 형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가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단 말이야. 노인네가 노망이라도 난 거 아니야?
둘째 형님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부, 장학금,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남겨주고 남 좋은 일만 시켰단 말이야? 이게 무슨 효도를 한 보람이 있어? 보람이라니요. 형님들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정말이지 추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효도는 투자였고 아버지는 수익을 내야 하는 상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형님들은 이제 저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막내 너 이거 내가 미리 알고 가로챈 거 아니지? 아버님이 너한테만 따로 챙겨준 거 있지? 어서 내놔. 저는 조용히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편지를 형님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자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 병원 로비에서 소리 높여 싸우고 비싼 약을 사오며 경쟁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다. 너희는 내가 눈이 어두워 모를 줄 알았겠지만 나는 너희의 눈 속에서 사랑 대신 탐욕을 보았다. 내가 남긴 재산이 너희의 우애를 해친다면 그것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 싶어 다 돌려주고 가련다. 부디 돈 대신 형제의 정을 찾길 바란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 처절한 호소도 탐욕에 눈먼 자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첫째 형님은 그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형제, 다 필요 없어. 이딴 종이 쪼가리 때문에 내 시간과 돈을 버렸다니. 이제 진짜 끝이다. 너희는 내 동생도 아니야. 둘째 형님도 침을 뱉듯 쏘아붙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 명절에 볼 일도 없을 거다. 부의금 들어온 거나 정확히 나눠서 보내라.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밀치며 식당을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불과 보름 만에 저희 삼형제는 공식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으로 기막힌 일이지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한 번 더 꺾입니다. 그들이 버리고 간 그 껍데기뿐인 유산 속에 아버지가 막내인 저에게만 몰래 남겨주신 진짜 유산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지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형님들이 떠난 뒤 저는 변호사로부터 작은 열쇠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사용하시던 낡은 일기장과 함께요. 그 일기장 속에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주 소박하지만 위대한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그 열쇠가 여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일기장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었을까요? 이제 이 긴 사연의 중반부를 지나 가슴 뭉클한 진실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형님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떠난 뒤 텅 빈 식당에 남은 저는 변호사님이 건네준 그 낡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겉표지는 손때가 타서 반질반질해졌고 모서리는 다 닳아버린 그 일기장이 아버님이 저에게 남기신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바람이 무척이나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품 안의 일기장 때문인지 제 가슴 한구석은 이상하게 뜨거웠지요. 집에 도착해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아버님이 평생을 살아오며 겪으신 고뇌와 자식들을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배신당했을 때의 쓸쓸함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형님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효도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형님이 사왔다던 그 비싼 전복죽 말입니다. 아버님은 일기에 이렇게 적어두셨더군요. 큰 놈이 전복죽을 사왔다고 동네방네 떠들며 생색을 내는데 사실은 그 죽값을 내 지갑에서 미리 꺼내 가더구나. 내가 모를 줄 알았겠지만 지갑 속의 지폐 순서만 봐도 나는 안다. 그래도 내 자식이니 그저 맛있게 먹는 신용이라도 해주어야지. 둘째 형님이 지어왔다던 수백만 원짜리 보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녀석이 용하다는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왔다며 돈을 보태달라고 하더구나. 내가 가진 쌈짓돈을 다 내주었더니
그 녀석은 그 돈으로 자기 집 대출금을 갚고 약은 시장통에서 파는 싼 약재로 대충 지어왔더군. 약봉지를 뜯을 때마다 한약 냄새가 아니라 사람의 욕심 냄새가 나서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다. 저는 글자를 읽어내려갈수록 눈물이 앞을 가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들은 아버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님의 마지막 남은 고혈을 짜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인 척 연기를 했으니 그 가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일기장 중간쯤에는 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막내는 오늘도 내 마른 발을 닦아주고 갔다. 그 녀석 손마디가 거친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형들이 돈으로 나를 치장할 때 막내는 그저 내 곁을 지키며 옛날 이야기를 해준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할 뿐이다. 하지만 막내야, 너는 모를 거다. 내가 닦아준 그 발바닥의 온기가 나를 하루 더 살게 한다는 것을. 저는 그 대목에서 일기장을 덮고 통곡했습니다. 아버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누가 진심이고 누가 가짜인지, 누가 당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누가 당신의 삶을 응원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일기장의 맨 뒷장, 거기에는 아버님이 남기신 특별한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낡은 열쇠의 용도가 거기 적혀 있었죠. 고향집 뒷마당, 아버님이 평생 애지중지하시던 작은 텃밭 끝에 오래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창고 안쪽에 집더미로 가려진 작은 목재함이 하나 있는데 이 열쇠가 바로 그 함을 여는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형님들이 이미 한바탕 휩쓸고 지나갔는지 집안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은 이미 사라졌고 아버님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만 쓰레기처럼 뒹굴고 있더군요.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곧장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퀴퀴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더미를 치우자 작은 나무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고 돌렸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고 그 안에는 서류 몇 장과 아주 낡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통장을 확인한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버님이 평생을 시장에서 짐을 나르며 꾸준히 일을 하며 모으신 돈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금 내역을 보니 형님들이 아버님께 드린다고 했던 그 용돈들이 고스란히 다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형님들이 생색내며 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 돈이 어떤 마음으로 온 것인지 아셨기에 당신의 입으로는 차마 넘길 수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통장의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내 형들이 내게 준 마지막 정성이자 동시에 그들의 양심을 판 값이다. 나는 차마 이 돈을 쓸 수가 없구나. 진심으로 나를 보살펴준 내가 이 돈을 가져가다오. 그리고 고향집 뒷산 너머에 있는 작은 땅을 내 명의로 해두었다. 거기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황무지 같겠지만 내가 평생을 가꾼 과실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그 나무들이 너를 지켜줄 거다. 저는 아버님이 남기신 그 땅을 찾아갔습니다. 형님들은 그 땅이 돈도 안 되는 돌밭이라며 쳐다보지도 않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보니 아버님이 수십 년간 정성으로 키우신 유실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최근에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형님들이 탐내던 상가 건물보다 몇 배는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욕심 많은 형님들에게는 껍데기만 보여주시고 진심을 다한 막내에게는 당신의 모든 진실과 결실을 남겨주신 겁니다. 한편 이제 남남이라고 선언하며 떠난 형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아버님이 남긴 상가 건물이 빚더미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대판 싸움을 벌였습니다. 병원비를 누가 더 많이 냈네.
장례비 분담이 불공평하네 하며 법정 다툼까지 갔지요. 첫째 형님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아버님께 물려받을 재산만 믿고 큰 빚을 졌는데 유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둘째 형님 역시 아버님 명의의 카드로 흥청망청 쓰던 돈이 다 빚으로 돌아와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죠. 그들은 결국 제가 아버님으로부터 땅과 통장을 물려받았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연락을 끊자던 형님들이 다시 제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초라하고 비굴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더군요. 막내야, 우리가 그때는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형제끼리 이럴 게 뭐 있느냐? 아버님이 너한테만 다 주신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도 형들이 힘드니 좀 나눠야 하지 않겠니? 저는 형님들의 그 가식적인 눈빛을 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형님들 아버님 돌아가시자마자 남남이라고 하신 건 형님들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남기신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형님들은 그 진심을 이미 버리셨잖아요. 이 돈은 형님들의 양심을 판값이라 하셨으니 제가 돌려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형님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 원하셨던 마지막 수업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효도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도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드리는 것보다 그 마음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아버님의 일기장을 통해 배웠습니다. 돈 때문에 천륜을 저버린 형제들은 결국 그 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진심을 지킨 막내는 아버님의 마지막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쓸쓸함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형님들이 그날 그 식당에서 돈 대신 아버님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더라면 우리 형제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 저는 아버님이 남겨주신 그 과수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나무를 가꾸며 아버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진정한 우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과수원을 정리하던 중 아버님이 땅속 깊이 묻어두신 또 다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우리 가문이 숨겨진 내력과 형님들이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슬픈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그 상자 속에는 어떤 진실이 잠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졌을 때 우리 형제들의 관계는 또 어떻게 요동치게 될까요?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마지막 비밀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과수원 흙더미 속에서 꺼낸 그 작은 상자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괴도 아니고 엄청난 액수의 돈뭉치도 아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몇 장과 수십 년 전의 신문 스크랩, 그리고 아버님이 젊은 시절에 쓰셨던 일기장의 앞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님과 지금의 저보다 훨씬 어린 두 형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인자하게 웃고 계신 낯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지요. 알고 보니 그분은 아버님의 생모가 아니셨습니다. 아버님은 어린 시절 고아가 되어 그 할머니의 손에 거두어지셨고 그분께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평생을 그 할머니의 병수발과 뒷바라지에 바치셨던 겁니다. 신문 스크랩에는 아버님이 젊은 시절에 하셨던 선행들이 작게나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의 자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해 작은 쉼터를 마련해드렸다는 내용들이었죠. 형님들은 아버님이 우리에게는 인색하면서 남들에게만 퍼준다고 원망했지만 아버님은 당신이 받은 은혜를 세상에 되돌려주는 것을 일생의 과업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일기장 앞부분에는
형님들이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 괴물이 되었는지에 대한 아버님의 가슴 아픈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형님이 어릴 적에 크게 알았을 때 아버님은 병원비가 없어서 자식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형님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버님은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밤낮 없이 일만 하셨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정 하나 제대로 나누어 주지 못하셨던 겁니다. 아버님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아이들을 외롭게 만들었더니 아이들이 자라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랑을 가르치지 못한 나의 죄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나를 돈으로 대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원망할 수가 없다. 그것이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들이 보여준 그 추악한 효도 경쟁과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남남이라 선언하며 돌아선 그 냉혹함조차도 어쩌면 아버님이 짊어지고 가셨던 업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당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형님들의 그 가식적인 효도를 묵묵히 받아내셨던 것이지요. 얼마 후 저는 형님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이 상자 속에 든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형님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첫째 형님은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옛날 이야기나 하려고 전화했느냐? 돈 안 줄 거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둘째 형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은 사람 일기장이 무슨 소용이냐? 내 인생 망가진 거 보상해 줄 거 아니면 아는 척도 하지 마라. 결국 형님들은 끝까지 아버님의 진심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님은 그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제 남남이라는 그들의 선언은 사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 그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저는 아버님이 남겨주신 과수원을 정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곳에 아버님의 고통과 사랑, 그리고 회한이 모두 묻혀 있으니까요. 저는 그 땅에 아버님이 평생 하셨던 것처럼 작은 쉼터를 만들 생각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 진심보다 물질이 앞서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 말입니다. 형님들은 그 후로도 서로를 고소하고 비난하며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토록 갈구하던 돈은 그들의 손을 떠났고 남은 것은 오직 서로를 향한 증오뿐입니다. 효도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버렸던 그 치열한 경쟁의 끝은 결국 공허함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아버님이 그리울 때면 뒷마당 과수원에 올라가 나무들을 어루만집니다. 그러면 마치 아버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는 것 같은 온기가 느껴집니다. 아버님은 비록 형님들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받지는 못하셨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 싸움에 형제간의 정이 끊어지는 게 당연하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돈이라는 가면을 벗고 서로의 진심을 마주할 수 있다면 남남이 된 형제들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물론 그 시간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님이 남겨주신 이 땅에서 그 기적을 기다리며 나무를 심으려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오늘 밤에는 부모님께 혹은 형제들에게 돈이나 조건이 아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정한 효도는 화려한 장례식이나 비싼 보약이 아니라 바로 그 따뜻한 마음 한 조각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제 삶의 기록은 이 과수원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길을 지나가다 작은 과수원 쉼터를 보신다면 잠시 들러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가세요. 그곳에서
제가 겪은 이 씁쓸하고도 애틋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나누어 드릴지도 모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빌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와 비슷한 사연으로 가슴앓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조만간 더 깊고 진한 사람 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